이미지 분류는 했고, 이번 오브젝트 딕션은 이제 이미지 각 속 객체 위치를 클래스 정보를 포함한 바운딩 박스로 예측한 겁니다. 세 번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을 클래스 라벨을 분류하여 같은 종류의 객체는 하나로 취급합니다. 네 번째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같은 클래스의 개별 객체들도 각각 분리하는 태스크입니다. 저번 세션은 트레이닝 세션이었지만 CNN 1 세션하고 더 깊은 관련성이 있어서 복습에는 CNN 1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CNN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복습하고 구체적으로 CNN 모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CNN 모델들을 공부해야 하냐면 콤비 분야의 많은 모델들이 기반이 되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딥러닝 연구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진행했던 CNN1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CNN은 입력 이미지가 들어오면 2000 필터가 이미지를 차례대로 훑으며 피처맵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피처맵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풀링 과정을 통해 크기를 줄여줍니다. 컴블레이션하고 풀링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고 마지막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분류를 수행합니다. 그림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클래스 각각에 대해 이 이미지가 속한 맵이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개념은 리셉티브 필드입니다. 리셉티브 필드는 주로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입력 데이터에서 특정 뉴런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특히 CNN에서 리셉티브 필드는 특정 레이어의 뉴런이 입력 이미지나 데이터의 어느 부분을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CNN의 초기 레이어는 이미지의 작은 부분을 처리하면 깊은 레이어는 더 넓은 영역을 처리합니다. 이 개념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입력 데이터를 점차적으로 추상화하여 처리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즉 바로 이미지 분류 모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분류는 위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소가 나타났으면 소라고 추출이 됩니다. 모델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IRS VRC 대회를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 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된 콤비 분야의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입니다. 대회 중 사용되는 데이터셋은 이미지 레인지고 저번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크기가 엄청 크고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 RGB 이미지 셋입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모델 성능이 평가하는 지표를 알아봤는데 탑5 에러 레이트입니다. 이거는 모델을 예측한 결과는 항상 이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확률을 출력을 하는데요. 이 사진으로 예를 들면 모델이 1위 무, 2위 호수, 3위 사람, 4위 강아지, 5위 차라고 출력이 나오는 값입니다.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사람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정답인 사람이 3위에도 불구하고 상위 5개 중에 포함되고 있어서 정답으로 처리해주는 표준입니다. 이미지의 데이터 셋이 엄청 크기 때문에 유사한 클래스의 경우도 많아서 이런 유연한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회 2015년까지의 결과표인데요. Y축이 탑5 에러 레이트이고 X축은 대회 연도와 모델 이름입니다. 대회 진행할수록 에러 레이트가 꾸준히 줄어들고 층의 개수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저번 세션에서 알렉스넷에 대해 다뤘고 이번 세션에서는 VGG에 다루고 구글 맨 위쪽에 있는 레슨넷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다뤘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서 큰 주목을 받았고요. 2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우려율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CPU로 실명을 학습했지만 알렉스넷은 GPU를 활용해서 학습 속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GPU는 딥러닝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고 딥러닝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스하고 3개의 맥스플링 레이어, 3개의 플랫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맥스플링 레이어를 제외하고 8개의 레이어라고 말을 합니다. 간단하게 특징들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데이터 증가입니다. 이미지 크롭, 좌우 반전,
색상 변화 등을 통해서 데이터 다양성을 높여서 과적합을 방지해놨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들어가 보십니다. 플레이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뉴런 일부를 랜덤으로 비활성화하여 과적합을 방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렐루 활성화 함수입니다. 기존에는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 대신에 렐루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학습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자주 언급되는 기울기 소실 문제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알렉스넷은 여기까지만 다루고 이제 구글넷인데요. 소개처럼 알 수 있듯이 구글넷은 층 개수가 알렉스넷보다 더 깊은 그 모델입니다. 이름처럼 이제 개발팀은 구글의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2014년 성적이 1등인 모델인데요. 2013년까지 CNN 모델의 레이어 수가 10개 미만인데 2014년에 출시된 구글넷하고 저 오른쪽에 있는 VGG넷은 층 개수가 이제 각각 22개, 19개로 층 개수가 14개 정도 증가가 되었고 성능도 역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층이 늘어나면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집중해 주시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글넷의 핵심적으로 인셉션 모듈이 있는데요. 이거는 구글넷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이 인셉션 모듈을 확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보면 맨 왼쪽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도 있고 3 곱하기 3도 있고 5 곱하기 5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인풋에 대해 크기가 다른 필터와 풀링 또한 여러 개를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컨캐리네이션 결합을 한 다음에 그 인셉션 모델에 보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크기의 필터로 다양한 크기의 특징을 한 번에 추출 가능하고 풀링 결과까지 합치 때문에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구글넷의 구조인데요. 여러 개의 인셉션 모듈이 나타났고 그리고 알렉스넷보다 훨씬 깊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의 개수가 이제 증가할수록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셉션 블락에서 여러 번 합성곡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델 자체의 파라미터 수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거고 과대적합 문제가 있습니다. 모델의 일반화 성능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 다음으로 층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프로블럼이 발생을 합니다. 디센트와 관련된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합니다.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각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OOPT 문제하고 연산량 증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인셉션 모듈이 아까 보여준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좀 컨볼루션을 좀 더 붙인 게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 컨볼루션 필터를 적용을 해서 채널 수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연산량 감소 그리고 비선형성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1 곱하기 1로 이제 어떻게 1 곱하기 1 필터를 어떻게 채널 수를 조절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가진 비참하게 크기가 28 곱하기 128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 곱하기 1 곱하기 128의 크기의 필터를 적용하면 공간 정보는 그대로 두고 이제 채널 방향의 정보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 곱하기 1을 32개에 적용한다면 원래 128개 채널을 32개 채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1 곱하기 1 필터 하나가 입력 채널 128개를 모두 보고 그 정보를 하나의 값으로 합산해 출력 채널 1개를 만드는 과정을 32번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채널 수 감소와 함께 파라미터 수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 계산하는 공식은 여기 옆에 썼는데 써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넷의 구조를 보면 3 곱하기 3이나 5 곱하기 5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1 곱하기 1 필터로 채널을 먼저 줄이는 구조를 사용한 다음에 이제 연산량과 파라미터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글로벌 에버리지 플랜입니다.
이제 GAP라고 하는데 기존 방식에서는 분류를 위해서 3차원 피처링을 플래튼하여 FC 레이어에 연결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파라미터 수가 매우 많아집니다. 하지만 GAP를 사용하면 이전 레이어에서 추출된 값, 피처맵의 평균값을 구하기를 1차원 벡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단순한 연산으로 가중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FC 레이어를 거친 경우와 동일한 크기의 1차원 벡터를 생성할 수 있어서 이제 훨씬 효율적이고 과적합 위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기울기 소셜 문제인데요. 이제 auxiliary classifier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데 저 레드박스 두 개가 이건데 이제 소프트맥스 출력층을 갖추고 있어서 중간에서도 직접 분류 손실을 계산하고 기울기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파를 계산을 할 때 앞쪽 레이어까지 그레디언트를 전달을 잘 해주고 기울기 소셜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VGG넷인데요. VGG넷은 구글넷이랑 다 똑같이 2014년에 출시가 되었고 그해 이제 2등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CNN 발전 버전 중에서 큰 기여를 주었고 이제 구글넷보다 훨씬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 다른 연구들에 훨씬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명수 씨가 1등만 기억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 세상 2등한테 관심이 더 많았다고. 그래서 VGG넷은 16층하고 19층 이렇게 두 개 버전이 있습니다. 구글넷보다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개짜리 레이어 구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16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5개의 맥스플링 레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개의 캐시 레이어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플링은 층 개수로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층을 가지고 있고 이전보다 훨씬 층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작은 3 곱하기 3 필터를 규칙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노란색으로 다 3 곱하기 3 필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하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작은 필터를 연속해서 적용을 하면은 네트워크 깊이를 이제 늘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활성화 함수를 더 많이 삽입할 수 있어서 비선항성이 증가를 합니다. 반면 한 번에 큰 필터를 사용하면 곱하기 5만, 7 곱하기 7 같은 큰 필터를 사용하면 피처맵의 크기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추가적인 필터 적용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필터를 사용하면 동일한 리셉티브 필드를 확보를 하면서도 두 번의 컨클루션 연산을 거칠 수 있어서 파라미터 수를 줄여 연산량을 절감하고 그레디언트 전달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의 핵심 중에 하나로 전이학습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전이학습이란 이미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작업에 활용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전이학습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은 가정 모델의 가중치를 동결하지 않고 기존 모델과 함께 목표 데이터셋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정확도가 67.5%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오른쪽 그림은 가져온 모델의 일부 레이어를 동결하고 프레이즈였다고 하죠. 나머지 레이어만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정확도가 이제 63%가 나왔습니다. 전이학습 방식은 데이터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성능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 한 가지 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험 환경과 데이터 조건에 맞게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디어 일승넷까지 옵니다. 구글넷과 VCG 넷에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가 바로 층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 소개해드린 모델은 19층, 22층 이 정도로만 설계되어 있고 이제 왜 100층, 1000층까지 설계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원인은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레이어가 깊어졌을 때
오히려 레이어 개수가 적었을 때보다 트레이닝 및 테스트 에러가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웰스넷 논문에서는 디그라데이션 문제라고 보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레이닝 에러도 더 높기 때문에 단순한 오버피팅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 언급하고 있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웰스넷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웰스넷 1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층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학습을 도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제 층을 무려 152층이나 쌓았습니다. 앞서 구글넷은 22층에서 한계가 보였지만 웰스넷은 이를 극복하고 152층까지 확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층을 이렇게 대폭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미지 분류 능력보다 더 뛰어난 결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보다 더 낮은 우리들이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 웰스넷은 아까 방금 한 VGG 맵 구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있는 모델이 VGG 1.9고 그 위에는 레이어를 추가한 구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웰스넷이며 레이어가 더욱 깊어졌고 스킵 커넥션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킵 커넥션은 뒤에서 또 설명을 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가 웰스넷의 핵심인 스킵 커넥션인데요. 왼쪽 그림처럼 이제 X가 가중치 레이어들을 차례 지나서 FX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른쪽이 이제 웰스넷의 레지디얼 블락인데 여기서는 동일한 두 개의 가중치 레이어가 만든 FX에 입력 X를 지름길, 그러니까 쇼트컷을 이용해서 그대로 더해서 출력값이 FX 플러스 X가 되도록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앞단의 정보가 손실 없이 출력까지 바로 전달이 되고요. 역전파를 계산할 때 학습 오류가 지름길을 통해서 쇼트컷을 통해서 앞단으로 쉽게 되돌아가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 크게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채널이나 회의가 같을 때는 이렇게 그냥 더하는 아이덴티티 쇼트컷을 쓰고 다를 때는 여기서도 1 곱하기 1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모양을 맞춰서 더하게 됩니다. 이제 수식적으로 기울기 소실이 없어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슬라이드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수식적인 부분은 넘어갈 테니 더 궁금하신 분들만 따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웰스넷은 여기서 발전을 멈추지 않고 바른의 웰시디얼 블락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바른의 블락인데요. 바른의 구조는 기존의 레지듀얼 블락을 변형한 형태로 차원을 먼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레지듀얼 블락은 3 곱하기 3 컨볼루션 레이어 2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바른의 구조에서는 맨 앞과 맨 뒤에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는 채널 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 컨볼루션으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다시 1 곱하기 1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용해서 차원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연산량을 줄이면서도 깊은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제 코드 리뷰에서는 바틀넥하고 스킵 커넥션 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리뷰는 맨 마지막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CNN의 경우 디그레데이션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 레이어를 깊게 쌓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레지듀얼 러닝을 적용한 CNN의 경우 이제 레이어가 깊어지더라도 성능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디그라데이션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미지 분류 모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렉스넷은 2012년도에서 2등한 모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적을 우승한 모델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CNN 구조를 적용하여 딥러닝 연구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8개의 레이어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후 14년에 등장한 VHC넷과 구글넷은 오류를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레이어의 개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레이어 수가 증가해도 이제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은 디그라데이션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시디얼 러닝을 도입한 웨스넷이 등장을 하고 레이어 수를 무려 152개까지도 늘리면서도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 인간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다양한 모델들이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져 있는데 이상적인 모델은 왼쪽 위에 위치한 작은 원을 가진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류 모델들을 모두 소개해드렸고 다음으로 오브젝트 디텍션과 객체 탐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탐지는 분류의 기초 위에 물체의 옆에 바운딩 박스를 부여하고 분류된 결과랑 같이 추출되는 기술입니다. 여기 소 3마리가 있는데 모두 다 분류가 되었고 이제 바운딩 박스도 옆에 나와서 위치도 표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객체 탐지 개념이 나왔는데요. 입력은 단 RGB 이미지만이고 출력은 클래스 레이블의 정보가 있는 바운딩 박스, 즉 물체가 있는 위치와 함께 나오게 됩니다. 제 옆에 있는 사진은 제가 기억연계 프로젝트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었어서 사진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 치킨 닭강정인데 닭강정하고 뭐 박스하고 손 이런 거를 분류 바운딩 박스로 예측을 해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영상 이미지가 인풋이긴 했는데 이런 개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물체마다 이제 바운딩 박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객체 탐지 모델들을 살펴볼 건데 일단 처음에 RCNN 모델이 나옵니다. RCNN은 세계 최초인 2단계 방식의 객체 탐지 모델이고 이후 기본 RCNN을 기반으로 여러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다룬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RCNN 기반인 페스터 RCNN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훈련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 IOU 지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측한 바운딩 박스와 정답 박스가 겹치는 면적 나누기 2개 박스의 총 면적입니다. 이 숫자가 0이면 예측한 결과가 완전히 틀리는 뜻이죠. 애초에 RCNN 중에 분류 모델을 훈련할 때 이 지표를 사용해서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로 구분을 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RCNN의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 먼저 이미지를 입력을 하면 리전 프로포설로 객체가 포함될 수 있는 구역을 수천 개 생성을 합니다. 그 후 같은 크기로 처리한 후에 CNN한테 보냅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CNN은 분류해주는 역할이 없이 피처 추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NN 통과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SVM으로 분류가 됩니다. 위전 프로포설은 분류한 구역을 추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셀렉티브 설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이 알고리즘이 구역을 추천해 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천 구역은 2,000개 정도로 되고 있고 이 2,000개의 구역을 다 CNN한테 보내게 됩니다. CNN을 동작을 하고 피처맵을 생성한 후에 SVM을 작동해서 분류를 해줍니다. 우리 분류할 클래스가 20개라고 만약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개의 SVM을 따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각각 SVM은 각 클래스인지 아닌지만 잠시만요. 아닌지만 이제 판단하는 이중 분류기이고 출원할 때는 한 영역에 대해 20개 SVM 점수 중에 가장 높은 클래스를 선택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박스 회기기로 바운딩 박스를 미세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RCNN의 훈련 과정은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CNN이 다양한 이미지의 특징을 학습합니다. 이후 오브젝트 디텍션 데이터셋으로 파인튜닝을 진행하며 기존 1000개의 클래스에서 21개 클래스로 조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CNN 컨볼루션과 플레잉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프리커넥티드 레이어와 스프트맥스를 거쳐 객체를 분류합니다. 또한 물체와 배경을 구분하기 위해 IOU 값을 활용하며 IOU가 0.5보다 작은 경우 해당 샘플을 배경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CNN 훈련 과정을 통해 RCNN은 다양한 객체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학습됩니다. SVM 훈련은 IOU 샘플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고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예를 들어 20개의 물체 클래스가 존재를 하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 20개의 SVM을 훈련시키는 점을 아까 말했었죠. 네. 여기서 IOU 값은 물체와 예측된 바운딩 박스 간의 겹치는 정도를 나타내며 특정 기준을 통해 샘플을 분류합니다. IOU가 0.3보다 작은 경우 네거티브 샘플로 간주되고 0.5보다 큰 경우는 포지티브 샘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0.3하고 0.5 사이에 해당하는 샘플은 훈련한테 이제 불확실성을 미칠 수 있어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SVM은 객체를 보다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포설은 대략적인 위치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통해서 바운딩 박스 레귤레이션을 진행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제한 비전 프로포설의 위치 또는 크기를 이제 미세 보정을 해주는 단계입니다. RCN의 문제점은 이제 SVM을 사용해서 별도 훈련이 필요하고 셀렉티브 서치로 2000개의 위전 프로포설을 생성을 하는데 이때 CNN을 반복 수행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스트 RCNN이 등장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패스트 RCNN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어, 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세션의 내용이 좀 많아요. 좀 늦게 끝나서 제가 더 힘들었던 게 사실은. 네. 이제 패스트 RCNN을 알아보고 패스트 RCNN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CNN은 리전 프로포설을 먼저 추출한 후에 각 프로포설에 대해서 CNN을 수행을 하지만 패스트 RCNN은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한 번만 수행하면 하나의 피처맵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리전 프로포설들을 이 피처맵 좌표에 투영을 하고 각 제한 영역, 그러니까 ROI에서 ROI 풀링을 적용시킵니다. 그 후에 FC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 객체를 분류하고 바운딩 박스를 보정합니다. 이 방식은 RCNN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ROI 풀링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데요. 크기가 제각각인 ROI를 고정 크기 K 곱하기 K로 바꾸는 연산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ROI를 K 곱하기 K 격자로 나누고 각 칸마다 맥스 풀링을 해서 값을 하나로 대표시키는 겁니다. 논문에서는 K는 7,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널 수는 유지한 채 공간 크기만 7 곱하기 7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ROI가 같은 길이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FC 레이어에 그대로 넣어서 분류하고 바운딩 박스 회계를 한 번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 RCNN과 기존 RCNN이랑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약 20배 정도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빨라졌지만 보시다시피 위전 프로포설은 계속 셀렉티브 설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체 네트워크를 하나의 모델로 통합하여 최적화할 수 없었습니다. 또 미전 프로포설과 분류 과정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학습 과정이 비효율적이고 이제 최적화가 어렵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보다 더 패스트한 페스털 RCNN이 나왔습니다. 페스털 RCNN은 기존 패스트 RCNN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객체 탐지 모델입니다. 핵심은 RPN이라는 Region Purpose Network라는 이제 작은 신경망이 후보 박스, 그러니까 Region Purpose를 직접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었는데 그 느린 과정을 제거를 하고 한 번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한 번에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면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모두 향상시킨 혁신적인 모델로 다양한 객체 탐지 응용 분야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RPN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제안을 만들 때 쓰는 도구가 앙코라 박스라는 개념인데요. 한 그룹당 9개의 앙코라 박스를 생성을 해서 다양한 크기와 비율을 가진 박스를 통해 객체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추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내용과 무관하게 피처맵의 각 위치마다 미리 정해둔 여러 종류의 박스를 깔아두고 모델이 그 박스들에 대해 물체가 있는지와 얼마나 이동할지 등을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모델은 객체를 보다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고 동시에 기존 방식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RPN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 건데요. 3 곱하기 3 필터를 사용하여 특징을 추출하고 1 곱하기 1 필터를 적용하면서 객체 여부를 이진값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박스 좌표 X, Y, H, W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비체대 업체 NMS를 통해 최종 후보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NMS가 한마디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IOU 값이 제일 높은 박스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객체 탐지 두 단계 모델은 RCN 기반으로 설계되며 먼저 분류기가 SVM으로 사용된 RCN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CNN을 한 번만 거치는 패스트 RCNN이 출현했고 마지막으로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훈련 가능한 패스트 RCNN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중점은 앙코라박스와 RPN이었습니다. 속도를 비교하자면 오른쪽 표를 보시면 RCNN은 한 장에 약 49초의 출현 시간으로 매우 느렸지만 패스트 RCNN은 0.2초로 이제 매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 중에 세 번째 태스크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클래스 라벨을 부여하여 같은 종류의 객체는 하나로 취급해주는 태스크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차이점은 중요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픽셀마다 해당된 레이블을 부여해 줍니다. 물체나 배경을 다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그림을 보자면 사람은 다 1로 이제 픽셀이 판정이 되었고 배경은 3, 그리고 5도 있고 이제 길은 4로 판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여기서 쓸 모델은 단순한 CNN 모델이 아닙니다. 이제 기존 모델의 두 개의 큰 한계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위치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는 이미지 내 객체의 정확한 위치를 고려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세밀한 분해 작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FC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위치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CNN 모델은 입력 이미지의 크기가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상도의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6 곱하기 6 크기의 이미지를 학습했다면 다른 크기의 이미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강제적으로 리사이징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약은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정보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실제 응용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높은 분류 성능하고 픽셀 단위 위치 정보 보존이 중요합니다. 기존 CNN 모델에는 이 한계들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럼 새로운 모델의 필수인 위치 정보 유지를 위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다운 샘플링과 업 샘플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다운 샘플링으로 차원 축소를 진행을 하는데요. 컨볼루션 레이어와 플링 레이어를 거치면서 이미지에서 피처들을 추출하면서 점점 작은 피처 맵을 생성합니다. 또한 작은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이 아니라 큰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운 샘플링 진행 후에 업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업 샘플링은 다운 샘플링과 반대로 차원을 늘려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FCM 모델하고 유넷 모델이 있는데 신간 관계상 유넷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FCM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C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FC는 fully connected가 아니라 fully convolutional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존 분류형 CNN이 있죠. 거기서 이제 완전 연결층, fully connected 층을 모두 컨볼루션으로 바꾼 네트워크입니다.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핵심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핵심으로 컨볼루셔나이제이션인데 즉 이제 fully connected 층은 1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FC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특정 클래스에 속할 확률값 하나만 출력이 됐었는데 이를 1 곱하기 1 컨볼루션으로 바꾸면 공간 크기를 유지한 채 채널만 바뀌어서 클래스별로 점수 맵, 그러니까 오른쪽처럼 히트맵이 만들어집니다. 그림처럼 탭이 캣을 보면은 고양이 픽셀 위치만 밝게 나타나는 히트맵이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위치 정보가 보존이 되면서 픽셀 간의 예측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입력 이미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FC 레이어를 사용하면 이미지 크기가 고정되지만 이를 1 곱하기 1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하면 입력 크기가 유연해집니다. 또한 생성된 히트맵은 입력 이미지보다 작아지며 이를 통해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보다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샘플링입니다. 단순히 히트맵만으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큰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얻기 위해서 업샘플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업샘플링 하는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리니얼 인터포레이션인데요. 먼저 리니얼 인터포레이션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선형 보관법입니다. 이제 수식을 보면 다들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바이리니얼 인터포레이션은 2차원까지 이거를 확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FCN에서 바이리니얼 인터포레이션을 활용하여 저해상도 히트맵을 고해상도 이미지로 확장을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비어있는 픽셀 값을 보관하여 채워넣게 되는데요. 공식에 따라서 궁금한 위치의 좌표와 가까운 4개의 점을 활용하면서 미지의 값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히트맵을 원래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으로 변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언플레이입니다. 이제 언플레이 방법에도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맥스 플링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언플링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잘 썼네요. 그래서 원래 플링 과정 중에 보유했던 수치의 위치를 기억하고 다시 그 위치까지 복원해서 이제 남은 수치는 0을 채우는 공식입니다. 이제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특히 맥스 언플링은 원본 특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해상도를 복원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샘플링 방법은 디컨볼루션입니다.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디컨볼루션은 컨볼루션 연산을 반대로 수행하여 차원을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컨볼루션이 입력 데이터를 필터를 통해 축소하는 반면에 디컨볼루션은 입력값을 커널의 모든 픽셀과 곱하고 출력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작은 히트맵을 원본 이미지 크기로 복원을 시키는 겁니다. 또한
이 디컨볼루션에서 사용하는 필터의 가중치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이므로 모델이 학습을 통해서 더 정교한 공간 정보를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FCN-32처럼 출력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퀄리티가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정답하고 비교를 하자면 특징이 뭐하고 물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킵 아키텍처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얕은 층에서는 직선, 곡선, 줄무늬와 같은 단순하고 국소적인 특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층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전역적이고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존의 세그멘테이션 맵이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가 너무 깊은 층에서 추출된 특징에만 의존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퀘어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얕은 층의 세밀한 정보와 깊은 층의 고수준 정보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면 FCN32가 스퀘어 아키텍처 없이 그냥 생성했던 결과입니다. FCN16하고 8이 스퀘어 아키텍처를 적용한 결과이며 눈으로 봐도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층에서 클래스별로 점수맵을 만든 후에 이를 업샘플링해서 바로 앞플링 단계에서 해상도를 맞춥니다. 그 다음 그 단계의 특징을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클래스 채널을 바꿔서 더하기를 해주면 더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점점 해상도를 올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래 그림처럼 경계가 점점 더 또렷해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FCN32는 스킵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은 모델로 마지막 피처맵을 한 번에 32배 업샘플링하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거칩니다. 이제 FCN16을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제 네 번째 층의 정보를 마지막 층의 정보와 결합해서 최종 출력 피처맵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입력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거친 후 마지막에 32배 업샘플링을 하기 전 먼저 2배만 업샘플링해서 14 곱하기 14 크기의 피처맵을 만듭니다. 이후 네 번째 층에서 나오는 결과도 원바이 원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같은 크기의 피처맵을 생성한 후에 두 정보를 결합을 해서 업샘플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입력 이미지와 동일한 크기의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게 되면 단순히 32배 업샘플링을 하는 경우보다 얕은 층의 정보가 포함돼서 더욱 정교한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FCN8은 여기 네 번째 층뿐만 아니라 세 번째 층의 정보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면은 지금 피처맵이 3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층의 정보가 들어가고 있어서 더욱 정교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FCN은 분리형 CNN을 세그멘테이션에 맞게 재구성한 모델입니다. 완전 연결층을 모두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바꿔서 입력의 공간 구조를 유지한 채 클래스 점수 히트맵을 만들고 해상도가 낮은 이 점수맵을 업샘플링해서 입력 크기로 복원합니다. 하지만 업샘플링으로는 경계가 거칠 수 있어서 스킵 아키텍처를 넣어서 고해상도 특징을 함께 더해 더 정교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유넷인데요. 유넷은 그 의료 이미지 분야에 특화된 FCN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 모델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FCN과 달리 V자형 구조를 가지며 각각의 레이어마다 스킵 커넥션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스킵 커넥션이고요. 레이어마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의 구조를 살펴보면 유넷은 크게 컨트랙팅 패스와 익스펜딩 패스로 나눕니다. 컨트랙팅 패스에서는 CNN을 통해 점점 더 고수준의 특징을 추출하여 공간적인 정보는 일부 손실됩니다. 하지만 익스펜딩 패스에서는 업샘플링과 스키 커넥션을 활용하여 원본 이미지의 공간 정보를 복원합니다. 이때 스키 커넥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트워크의 각 다운샘플링 단계에서 추출된 정보를 업샘플링 과정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세밀한 국소 정보와 깊은 층의 전역적 특징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세그멘테이션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4개 태스크 중에 마지막 태스크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아까 했던 세그멘테이션에서 물체의 순번도 구분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로 구분했던 것과 달리 첫 번째 소, 두 번째 소, 세 번째 소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하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차이점은 중요합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픽셀마다 해당된 레이블을 보여줍니다. 다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면 같은 클래스에서도 여러 개 순번을 붙여줍니다. 기존의 오브젝트 디텍션하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페스털 RCNN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모델인 FCN을 이제 결합을 하여 마스크 RCNN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객체 형태를 더욱 정밀하게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모델은 아까 말했다시피 마스크 RCNN이고 이번 시간에도 마스크 RCNN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N의 저자는 아주 유명하고 아까 소개해드린 웰스넷도 이분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쉽게 말을 하자면 마스크 RCNN은 페스털 RCNN의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분류와 바운딩 박스 맞추기에서 밑에 동그라미 친 새로운 마스크 브랜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브랜치에서 FCN 모델을 사용을 한 겁니다. 마스크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먼저 ROI 얼라인을 수행을 하여 객체 위치를 정밀하게 맞춘 후 FCN을 적용하여 마스크 맵을 생성합니다. 이후 원본 이미지 크기에 맞게 복원한 뒤 최종적으로 마스크 맵을 부드럽게 보정하여 객체 형태를 더욱 선명하게 추출합니다. 이러한 과정 덕분에 마스크 RCN은 픽셀 단위의 정밀한 객체 분할을 가능하게 하며 이제 다양한 컴퓨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ROI 얼라인은 기존 ROI 필링보다 정보 손실이 적은 방법으로 픽셀 위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바이리니얼 인터포레이션을 적용합니다. ROI 필링은 정수 좌표로 강제 변환하면서 위치 정보가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인데 ROI 얼라인은 연속적인 좌표값을 유지하여 보다 정밀한 객체 분할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스크 RCN에서 더욱 정교한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바이리니얼 인터포레이션 적용시키는 그래프이고, 그래서 ROI 얼라인에 대한 자료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RCN을 돌린 결과입니다. 제 여기 보면 이제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사람 있는 이미지도 잘 분류할 수 있고, 잘 보시면 아주 작은 물체도 잘 분할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입니다. 네, 이제 마치고 요약 서머리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번 세션에서는 이미지 분류와 객체 탐지의 주요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지 분류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을 활용하여 설정 관련된 모델을 직접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웨스넷을 이용한 레지듀얼 러닝이 신층 모델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객체 탐지에서는 IOU를 이용한 배경과 객체 구분 방식과 RCNN 계열 모델을 통한 ROI 플링 그리고 RPN 기법을 소개하였으며 보다 정교한 탐지 방법론을 다뤘습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핵심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미론적 분할에서는 바이리니얼 인터포레이션을 활용한 해상도 보정 기법과 스키 커넥션을 통한 정보 보정의 중요성을 다루었습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는 ROI 얼라인 기법을 적용하면서 보다 정교한 객체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과 마스크 브랜치를 활용한 개별 객체를 픽셀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기법을 설명했습니다.
네, 처음보다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드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올린 코드인데요. 아마 실행시키는 데는 레슨넷이 엄청 큰 모델이어서 아마 10분인가 30분인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델 돌리는데도. 그래서 이 모델은 레슨넷 1호이가 아니라 레슨넷 18, 그리고 레슨넷 34, 레슨넷 50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까지 하기에는 이제 수령하는데 너무 돌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축소된 모델을 가져왔고요. 처음에 일단 여기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 설정하고 임포트 불러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하이퍼 파라미터하고 경로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모델 3개 다 돌려볼 수 있는데 모델 웰스넷 18하고 웰스넷 34하고 웰스넷 50을 돌리고 싶은 모델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에포크는 보통 200 정도 합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10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비치 사이즈하고 이런 거는 좀 건너뛰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구현에서 얘네가 그 세션에서 다뤘던 바트넷 구조하고 스키 커넥션 그리고 레지더얼 블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코드로 구현을 해냈는지 그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조금 써져 있는데 넘어가서 바로 여기 있는 첫 번째 클래스부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첫 번째 클래스는 컨볼루션하고 배치 노멀레이션하고 렐루를 한 덩어리로 묶은 유틸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보이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컨볼루션이고 이 두 번째가 배치 노멀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렐루 함수를 사용을 해주는데 여기서 이 if문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true일 때는 렐루 함수가 씌워지고 false일 때는 렐루 함수를 사용을 안 하는데요. 그 밑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레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배치 노멀레이션의 역할은 이제 미니 배치 단위 정규화로 채널별 활성화 값을 평균 0, 분산 1로 맞춰서 학습을 안정시키고 또 가속화시키고 큰 학습률에서도 기울기 폭주나 소실을 줄이게 합니다. 그래서 배치 통계가 주는 노이즈와 스케일 불변성 덕분에 정규화 효과가 생겨서 과적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직 블락인데요. 그 베이직 블락하고 여기 밑에 바르네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블락은 웰스넷 18하고 34에 쓰이는 거고 이 바트넥은 베이직 블락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웰스넷 50이나 이제 152, 웰스넷 152 이렇게 층이 깊은 데서 사용되는. 그래서 처음 이니트 함수는 딱 시작했을 때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는 이제 함수이고 이제 컨볼루션이 있고요, 두 개 있고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하고 스트라이드, 그다음 패딩 사이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 샘플 후에 이제 렐루 함수를 적용을 시켜줍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할 때 함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스키 커넥션 얘기가 나옵니다. 스키 커넥션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아까 PBDF를 다시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X에서 fx가 나올 때 그 x 값을 더해줘서 fx-x 그러니까 잔차를 학습시키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잘 보면은 그래서 컨볼루션을 두 개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웃풋에다가 이 자기 자신을 더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 변화나 채널 변화가 있을 때는 이제 다운 샘플링을 진행을 한 후에 이 아이덴티티를 더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렐루 함수를 마지막에
활성화 함수를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요한 점이 요 두 줄인데 여기 보면은 act가 이제 true가 있어서 여기서는 렐루 함수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false가 있어서 렐루 활성화 함수를 진행을 안 시키고 여기에 이제 스킵 커넥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렐루 함수를 진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킵 커넥션이고요. 그 다음에 바를넥 구조인데요. 바를넥도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바를넥 구조가 뭐였냐면 그냥 컨볼루션을 진행하지 않고 처음에 1 곱하기 1으로 차원 축소를 한 다음에 3 곱하기 3으로 추출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고 1 곱하기 1으로 다시 차원을 확장시켜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1 곱하기 1 여기 2개 있고 3 곱하기 3짜리로 특징 추출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는 그 렐루 함수를 적용을 안 시키고요. 여기에 이 스킵 커넥션을 이용해서 더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렐루 함수를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웨스넷에서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함수가 여러 개 있는데 다 보지 않고 이 make layer 함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 있는 이 파란색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블락은 사용한 블록 클래스이고요. 이 플레인스는 그 스테이지의 기존 채널 수 그리고 블럭스는 여기에 쌓을 블록 개수이고 스트라이드는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블록에서만 적용하는 스트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는 바틀넥의 이제 중간 계산에 쓰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함수는 이제 다운 샘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는 그 식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해상도가 바뀔 때 이제 여기서는 채널 수가 바뀔 때 그때 이제 다운 샘플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바틀넥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제 첫 블록 생성할 때 바틀넥으로 생성할지 베이직 블락으로 생성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 블락들을 처음 블락을 생성을 한 다음에 나머지 블락들을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이터치 시퀀스로 이제 스테이지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함수는 이제 첫 블락에서 해상도를 줄이고 채널을 늘리고 그 모양을 맞춰준 뒤에 스키 커넥션을 이용해서 더하고 이제 나머지 블락은 해상도 유지로 쌓아서 하나의 스테이지로 완성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 실행을 돌려보면은 아마 시간이 한 10분 정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흔히 자주 쓰는 거 CIF AI 그 알렉스넷에서도 그 저저번 세션에서 한 알렉스넷에서도 이거를 가져와서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가져와서 학습시키는 것까지 일단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포크 10 할 때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트레인하고 블레이드 로스하고 정확도를 보면은 점점 로스는 낮아지고 정확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텐서보드는 이거 시각화 옵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시각화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